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하나홈키 K리그1 4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4라운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성남과 수원의 경기 2대2로 경기가 종료됐는데요. 52분 정선수 선수의 PK 선취골, 68분에 뮬리시 선수의 하프발리 추가골이 있었습니다만 수원 삼성의 74분 김상준 선수의 중거리 슛을 김영광 선수가 제대로 막지 못해내면서 김상준 선수가 2대1 그리고 81분에 오현규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경기 2대2로 종료됐습니다. MVP 물론 성남은 아쉽겠지만 그로닝 선수를 막아냈던 마상원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자, 양팀 주로 나왔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3호이었습니다. 권한규, 마상훈, 강희빈의 백스리, 골키퍼는 김영광이었고요.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은 각각 이시영과 이지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시훈 선수가 좀 올라가면 이시영 선수가 좀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4-4-2도 가끔씩 만들어졌고요. 경기 후반에는 오히려 전성수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나머지가 여기 4명, 이쪽에 5명이 구성되면서 5-4-1 포메이션도 각각 조금씩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라인업 중원에는 박수일, 이종성, 이재원이 뛰었고요. 투톱에는 엄승민과 정성수 선수가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성남FC 우선은 전성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가 됐다는 것이 조금 더 성남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되겠고, 중원에서 마상원 선수 역시 어느 정도 폼이 좀 올라왔다. 그리고 박수일 선수 역시 레프트백보다는 이제 레프트 윙이나 왼쪽에서 약간은 메잘라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아래로 좀 내려와서 플레이해주는 전방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의 틀이 좀 잡혀가는 모습이 성남FC에서 보였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김현광 선수의 집중력인지 아니면 잔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문제도 조금 있었고 오용규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하는 장면에서도 약간의 수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 라인업에서의 재정도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수원 삼성 보겠습니다. 수원 삼성 키퍼 양형무, 백스리의 불투이스, 이한도, 장호익, 왼쪽 윙백은 이기재, 오른쪽 윙백 김태환, 중원에는 강현묵과 김상준, 쓰리톱에는 김건희, 오현규, 그로닝입니다. 이게 선발 라인업이 아닙니다. 주로 출전했던 위치와 라인업을 보는 건데 아무래도 백스리는 민상기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한도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장우익이 오른쪽 스토퍼로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첫 번째 패키지 장면은 어쨌든 오영규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 두 번째 득점 역시 세트피스로 어떻게 보면 실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수비진이 큰 실책은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트피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오랜만에 이기재와 김태환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은 아니었고 바람 탓도 있겠지만 킥의 정확도도 그렇게 높지만은 않았습니다. 중원의 강현묵과 김상준은 어느 정도 잘 버텨줬습니다. 사실 강현묵이 중원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느 정도 잘 버텨줬고 최성근이 부상으로 나간 자리에 들어온 김상준도 어느 정도 본인의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제 3-5-2로 시작을 했고 이 오형규 선수가 있는 자리에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자리를 오형규가 메우면서 아예 올라갔고 공격진은 좀 지속적으로 스위칭 아닌 스위칭을 하면서 오현규 선수가 주로 오른쪽, 김건희 왼쪽, 그로닝이 톱에 섰습니다. 다만 이제 그로닝과 오현규는 어느 정도 스위칭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양팀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아쉬움도 있을 거고 수원 삼성의 경우는 한 골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성남FC에서는 한 골만 지켰다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두 팀 모두 아쉽겠지만 두 팀 모두 올 시즌 처음으로 좀 다득점을 만들어냈던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에서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시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과 수원의 경기 여기까지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54분에 디노, 82분에 정승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강원FC가 다시 한번 무실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인 MVP 양현준입니다. 라인업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FC인데요.
유상원 골키퍼, 백스리에는 김영빈, 서민우, 임창우, 윙백 자리에 정승용과 강지훈, 투미들에는 고바야시와 김동현, 두 명의 메잘라, 김대원과 양현준, 그리고 톱에는 디노였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이 왼쪽에 츠베타노프 선수가 먼저 나왔지만 츠베타노프 선수보다는 정승용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선발 라인업을 강원FC가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3-5-2 포메이션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실제 경기에 뚜껑을 까봤을 때는 김대원과 양현준이 약간의 메잘라식으로 플레이하는 메잘라의 약간의 윙어적인 기질을 첨가해서 들어가는 3-4-2-1의 포메이션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이 경기 중원에서 김동현 선수도 상당히 잘 버텨줬고 고바야시 선수도 경고가 있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터프하게 들어가면서 대구의 중원을 어느 정도 지워줬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이제 양현준 선수가 될 텐데 올해 첫 선발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첫 선발 기용인데 오른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크로스, 침투하고 돌파하고 슈팅 때리고 이것이 과연 2000년대생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제가 알기로 2002년생, 2003년생 선수로 알고 있는데 강원FC 양현준이 이렇게 잘해준다면 앞으로 양현준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른쪽에 서 있는 강지훈 선수 역시 두 번째 골에서 정승용 선수와 좋은 합을 보여주면서 정승용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고요. 첫 번째 골은 양현준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양현준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가운데 있는 디노를 받고 디노에게 좋은 크로스 올렸고 디노가 딱 헤딩만 하면 되게 올린 좋은 크로스였습니다. 두 번째 골 정승용 선수의 득점 장면은 상당히 시원하게 때렸던 장면이고 왼쪽에서 이제 소위 맞대슛이라고 하는 골키퍼 머리를 보고 차는 그런 슈팅이 상당히 깔끔하고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우승훈 선수가 아니라 비단 어떤 헬 골키퍼가 와도 막기 힘든 슈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백스리는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김영빈, 서민우, 임창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용수 감독의 공격과 수비 모든 방면에서 좀 재미있는 축구를 오늘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이 지금까지는 조금은 재미를 주기 어려웠다면 오늘은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는 대구 한번 라인을 보겠습니다. 골키퍼 우승은 백스리의 김진혁, 정태욱, 조진우, 윙백에는 케이타와 이태희, 중원에 라마스 이진용, 이선에는 세징야, 고재현, 톱에는 에드가였습니다. 사실 전반은 대구 FC가 조금 주도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은 뭐 고재현, 세징야, 에드가를 비롯한 대구의 공격진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전반전에 득점을 할 수 있을 때 득점을 하지 않으면 경기를 그르치거나 혹은 실점하기 십상인데 그 모습을 딱 오늘의 대구가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경기 초반에 정말 잘 풀었는데 경기 초반 뭐 중원의 라마스와 이진용의 합도 점점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가서도 결국은 중원이 어느 정도 조금 지워진 면이 있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줬던 이진용 선수가 오늘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이 추후에 이제 가마 감독이 이용래 선수 카드를 넣고 뭐 정치인과 이진용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의 이진용 선수는 조금 아쉬웠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세징야 선수가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이용해서 때렸던 장거리 프리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면에서 세징야 선수의 킥도 괜찮았고 오늘의 패배는 어떻게 보면 대구 FC에게는 굉장히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패배가 되겠고 앞으로 대구는 오늘 경기 같은 경기가 없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과 대구의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리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37분 임상엽 선수가 좋은 접기 이후에 오른발 슈팅으로 포항 스틸러스가 선취골을 넣었고 이 선취골을 포항 스틸러스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0 포항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인적인 MVP는 임상엽 선수입니다.
라인업 보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3-4-2-1의 포메이션에 나왔던 인천 유나이티드부터 보겠습니다. 김동욱 골키퍼, 백스리에는 오반석,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준혁, 중원에는 임영주와 여름, 이선에 김도혁과 아길라를, 투배는 무고사였습니다. 우선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인천 유나이티드는 임영주 선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영주 선수가 체력이 완벽하게 겨우내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력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기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후반에 계속 교체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력엔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임영주 선수를 전반 45분까지만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동수 선수 정말 좋은 선수지만 임영주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볼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어지면서 후반에 뭐 델브리지를 톱에 넣고 이용재, 송시우를 넣어도 안 된 이유가 임영주와 같은 미드필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길라르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델브리지가 들어갔을 땐 이미 아길라르는 빠져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인천은 앞 전방으로 이제 볼 배급이 안 됐고, 그러면서 뭐 인천 유나이티드가 할 수 있는 건 롱패스밖에 없었습니다. 롱패스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것도 잘하고 마지막에 송시우가 PK를 얻어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얻어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국 인천 유나이티드는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성원 감독은 임영주 선수의 체력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할지, 뭐 아니면 임영주 선수의 기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어도 임영주가 없다면 아길라르가 있어야 하고 아길라르가 없다면 임영주는 있어야 하는, 이 두 선수가 침투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유이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무조건 피치 위에 남겨놓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나왔던 민경현 선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민경현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업이 발표됐을 때 민경현 선수가 좀 빨리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민경현 선수를 풀타임으로 뛰게 했습니다. 교체 명단에 아마도 강윤구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윤구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처에서 민경현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고 좋은 22세의 자원이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리그 초반에 어느 정도 품을 좀 올려놓고 가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경현 선수가 아닌 강윤구 선수가 있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를 했다면, 아니면 뭐 60분 정도부터 교체를 했다면 경기 결과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었다. 물론 강윤구 선수가 부상일 수도 있지만,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뛰게 했어야 한다. 왜냐면 일주일 정도의 휴식 기간이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의 휴식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인구 선수를 쓰지 않았던 거고, 뭐 처음부터 무리를 안 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민경현 선수가 혼자 풀타임을 뛰기에는 조금 민경현 선수에게도 부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인천 유나이티드는 결국 뭐 패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다음은 포항 슬러스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키퍼 윤평국, 백보에는 심성민, 뭐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3선에 신진호와 신광훈, 2선에는 고영준, 임상혁, 정재희, 톱에는 이승모였습니다. 뭐 포항이 하는 축구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뭐 점유율은 내주고 가더라도 한 번 올라갔을 때 제대로 마무리 짓자라는 어떤 김기동 감독의 스타일이 잘 드러났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드필더를 꼭 거치지 않더라도 기회가 생기면 후방에서 바로 롱패스를 찔러주면, 양쪽에 있는 임상혁과 정재희가 모두 괜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의 마무리 능력을 어느 정도 믿고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상혁 선수의 득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빠른 공격 상황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김기동 감독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강등권 전력으로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데 김기동 감독은
적어도 이 팀이 파이널 A에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기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와 전북현대와의 경기가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북현대가 지금까지 폼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인천 유나이티드는 현재 1실점밖에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결국 득점을 해내고 수비까지 잘 걸어 담궜다는 것은 분명 포항 슬러스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김기동 감독의 어떤 무력 시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는 결국 임상엽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자, 이번 경기는 리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와 FC서울의 경기였습니다. 3월 6일 2시에 벌어졌고요. 59분 그리고 71분에 조기성 선수가 멀티골을 집어넣으면서 김천 상무가 2대0 경기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조기성 선수가 한 골만 넣었다면 황희재 선수를 MVP로 하려고 했는데 조기성 선수가 멀티골을 넣는 바람에 조기성 선수를 MVP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발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아니죠. 그냥 라인업 보겠습니다. 라인업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출전을 가장 길게 했던 선수들의 라인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천입니다. 황인재 골키퍼, 백포에는 유인수, 박지수, 하창래, 정동윤, 중원에는 정현철, 이영재, 고승범, 공격진에는 지현학, 조규성, 권창훈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먼저 서진수 선수가 나왔지만 이후에 김태환 감독이 지현학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고요. 그대로 89분까지 갔고 지현학 선수를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교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권창훈 선수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지난 3라운드 투입되지 않았죠. 이제 뭐 체력 안배도 있고 동계훈련을 아무래도 다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김천 상무에서는 뭐 조규성 선수 정도는 물론 권창훈 선수와 좀 같이 오래 있긴 했지만 조규성은 지난해까지 같이 있었고 김태환 감독의 축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는 그대로 투입이 되었고요. 이영재 선수 역시 중간에 돌아갔고 권창훈 선수는 이제 걔 중에 가장 휴식을 하지 못했고 그랬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꽤나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에서의 조규성 선수에게 줬던 어시스트는 상당히 정확했고요. 앞으로도 권창훈 선수가 이번 경기 있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대략 일주일 정도를 쉬고 이제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데 김천 상무에서는 권창훈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면 김천이 처음에 리그 시작 전에 받았던 기대를 그대로 좀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잘 해줬고요. 뒤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던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와서 연계를 해주던가 이런 모습 보여줬고 김태환 감독의 축구에서 아직까지는 좀 세부 선수들이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뭐 중원에서 이영재와 고승범이 약간은 프리롤로 뛴다는 것,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은 좀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 선수들이 완벽하게 팀에 녹아든 느낌은 아니고 그렇지만 뭐 김태환 감독은 선수들 살리는 데에는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잘해서 다시 팀을 만들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황인재 선수가 오늘 구성현 선수가 나오지 않고 황인재 선수가 나왔는데 구성현 선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황인재 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초반에 FC서울의 공격을 잘 막아내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김천 상무가 승리를 거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C서울 보겠습니다. 양한미 골키퍼, 백포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컬로세비치, 고요한. 이제 톱에는 나상호, 김진야, 조영욱인데 우측면에 이제 강성진 선수가 먼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강성진 선수가 조금 아쉬워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야 선수를 넣었고요. FC서울의 축구가 어느 정도 좀 읽히는 것이 아니냐, 익스볼의 파이법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간의 좀 변화를 줬습니다. 뭐 오른쪽 윙과 고요한 선수 아니면 뭐 윤종규 선수가 우리가 이제 서울이 빌드업을 할 때 기성용 선수가 좀 내려오고 백스리 구성하고 이태석과 윤종규가 가운데 투미들 3선을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오른쪽 윙에 있는 선수와 윤종규 선수가 스위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수세보 전술을 조금씩 넣어왔던 아닉스 감독인데 톱에
결정력이 올라오지 않고 이제 수비진에서도 약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2라운드 프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앱서울의 전술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뛰는 활동량을 중심으로 가는 축구인데 이렇게 최근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 3월과 5월의 경기가 정말 많거든요. 5월 안에 18라운드가 끝나니까요. 17라운드였나요? 하여튼 그 정도 라운드가 끝나는데 그 정도로 경기가 많은 과정에서 익스볼은 상당한 위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정말 잘 될 수 있지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 곧바로 상대팀한테 역습을 당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고 특히 익스볼의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3, 2 하고 나머지 위에는 5를 오는 좀 프리하게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측면이 상당히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천의 경우 권창훈이 있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뚫리기 쉬웠던 라인업이 되겠고 그리고 뭐 주축 선수들 중에 팔로세비치, 고요한, 기성용, 오스마르는 나이가 많아요. 베테랑 선수들이고 체력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아서 안배할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경기가 있으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도 떨어져 있고 강성진 선수는 베테랑들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어린 선수니까요. 어린 선수들의 체력 문제는 베테랑 선수들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라운드까지 거의 선수 교체가 없었죠. 선발 라인업 교체가 없었는데 그런 점이 오늘 익스볼에게는 어느 정도 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한 건 이 남은 6일 내지는 7일 동안 FC서울은 충분히 체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울산현대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FC서울은 그 점을 충분히 하고 체력 훈련이 안익수 감독이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에너지 레벨이 많이 필요한 축구를 하기 때문이고 그 축구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올라와야 하기 때문인데 선수들이 조금 더 체력을 올려주고 에너지 레벨을 올려준다면 1라운드 대구전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앱서울 선수들 개인 놓고 보면 괜찮은 선수들이고 충분히 우승 도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프리뷰를 할 때는 제가 우승권 팀, 그러니까 굉장히 팀의 클래스가 높은 팀과의 경기는 이번 경기가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는 클래스 차이라기보다는 에너지 레벨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천 상무와 FC서울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번째 경기 리뷰해 보겠습니다. 5번째 경기 3월 6일 4시 반에 열렸던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울산현대가 전반 40분 레오나르도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인 MVP 조현우 선수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이승기 선수의 슈팅이나 다른 슈팅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울산현대가 1대0으로 승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업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백부에는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최철순, 삼선에는 이승기, 백승호, 중원은 쿠니모토까지 해서 3명이 좀 유기적으로 정렬을 했고요. 왼쪽 윙에 송민규, 오른쪽 윙에는 문선민, 투배는 일류첸코입니다. 사실 송민규 선수와 문선민 선수가 나오기 이전이 조금 더 위협적이었던 것이 전북현대입니다. 이윤건과 이지훈의 플레이가 조금 더 매력 있는 플레이였고 울산현대 빌드업을 막아내면서 압박이 좋았는데 김상식 감독이 결국 송민규 선수와 문선민 선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간다면 송민규 선수와 문선민 선수를 넣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만 이날의 경기를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비상식적인 게 아니었나. 전반전까지는 이윤건과 이지훈을 끌고 갔었다면 오히려 전북현대에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중간에 이승기 선수가 빠지고 김보경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김보경 선수의 어떤 창의성도 양쪽 윙에서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해줄 때 나타나는데 송민규 선수나 문선민 선수나 이날 경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김진수 선수와 최철순 선수의 수비도 그렇게 아주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쿠니모토 선수가 이날 조금 거칠게 플레이하는 게 있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받을 각오를 했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고가 아니라 퇴장까지도 갈 수 있었던 좀 위험한 반칙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송민규 선수 역시 마지막에 조금 화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를 안 풀릴 때는 확실히 선수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선수라면 승부욕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매너 있는 플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승부욕이 있는 선수고 송민규 선수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차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 점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류첸코 선수도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관여나 아니면 본인의 터치가 있었거나 둘 중에 어떤 이유로든 득점 취소가 된 것은 어쨌든 일류첸코 선수의 옵사이드 반칙이 있었고요. 구스타보 선수가 이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들어왔고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어쨌든 중원이나 이선에서 조금 더 많은 어시스트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홍범근 선수는 오늘 괜찮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 정재희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했던 장면은 조금 불안했고 전북현대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한 장면이었을 텐데 꽤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후방에서 홍정호 선수는 잘해줬지만 박진섭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홍정호 선수의 수비력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울산 역시 홍정호를 뚫기 어려워했는데 박진섭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전북현대는 이제 김상식 감독이 초반에 라인업을 잘 짜고 나왔지만 그 판을 본인이 깼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되겠고요. 이제 울산현대 보겠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백포에는 서령우, 김영권, 김기희, 김태환, 삼선에 원두재, 이규성, 중원에는 아마노 나왔고요. 왼쪽 윙에 박호, 오른쪽 윙에 이청용, 투벤은 레오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반 33분에 레오나르도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조금 더 경기 동안 많이 유지됐고요. 다만 원두재 선수가 발목에 약간 부상이 있으면서 박용호 선수로 교체되었고 오늘 경기 안에서는 박용호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폼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백후에서 서영호 선수가 문선민 선수의 침투를 막는 좋은 드리블이 나왔고 좋은 수비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문선민 선수를 커버를 잘 해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희 선수 역시 오늘 경기 후반 커버를 잘 해줬고요. 김태환 선수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오른쪽에서 이청용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규성 선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플레이를 해줬고요. 아마노 선수는 여전히 카드캡터로서의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마코 선수 역시 본인만의 드리블로 아주 좋은 드리블을 해줬고요. 이청용 선수는 본인의 클래스를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울산 팬들이 엄원상을 왜 빨리 넣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엄원상 선수처럼 스피드스터 타입의 선수는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서 오버래핑을 많이 하는 경우에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조금 더 늦은 시간에 투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레오나르도 선수가 정말 잘했습니다. 등딱이라고 하죠. 소위 등딱이라고 하는 등지는 플레이도 정말 잘해줬고 슈팅도 괜찮았고요. 이 선수가 아직까지 몸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울산현대의 경우 이윤건, 이지훈에게 어느 정도 좀 물렸습니다. 전반 초반에. 그러나 김상식 감독의 교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봤던 게 울산현대고요.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이나 카운터 오늘 경기 그렇게 울산현대가 내세우는 패스를 통한 경기 전개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비가 단단한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 리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경기였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이번 경기는 0대0 무승부가 났습니다. MVP 신예은님과 구자철 선수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경기 볼만한 게 없었고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긴 했습니다만 신예은님과 구자철만큼 인상적인 것도 딱히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많은 분들께서 동감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사실 두 분의 관계는 이제 신예은님께서 상당히 구자철 선수의 팬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몇 개 봤었던 것 같고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그런 팬과 선수의 관계가 가장 오늘 보기 좋은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업 잠시 볼 텐데요. 제주 유나이티드부터 보겠습니다. 어, 골키퍼 김동준, 백스리에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우재, 안현범, 그리고 중원에 이창민과 최영준, 윙에는 제르소, 김주공, 토분, 주민규였습니다. 물론 선발 라인업은 조금 달랐죠. 김주공 선수 대신에 추상훈 선수 나왔지만 김주공 선수가 상당히 이른 시간에 투입이 됐고요. 안현범 선수가 부상으로 좀 안타깝게 나갔던 것이 오늘 제주 유나이티드에게 좀 가장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안현범 선수가 1대1 돌파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뛰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어서 교체가 됐고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빨리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준 선수가 들어갔고 제주나 수원이나 오늘 경기 더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이 경기를 풀로 보지도 못했고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하이라이트에도 약간 인상적인 장면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르소 선수와 교체되어 들었던 링 선수가 PK를 따나 싶었지만 역시 PK를 따지는 못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좀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양쪽 윙백들이 잘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남겨일 감독의 축구가 수비를 단단히 하고 공격을 중원이나 이런 힘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창민, 최영준 선수의 합이나 뭐 윙에 있는 선수들이나 주민규 선수까지 아직까지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건 어딘가 하나쯤은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개인적으로는 주민규, 김주공 투톱을 써봤으면 한다는 바람을 지난 프리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한 번쯤은 중원의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마 3월 12일, 13일 정도의 경기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윤빛가람 선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면 뭐 중원의 전설의 산미들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중원의 전설의 산미들을 두고 이창민, 최영준이 후방에서 활동량을 커버를 해준다면 윤빛가람이 찔러주는 앞에서 김주공, 주민규 혹은 뭐 제르소나 린이 그 자리에 투톱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이 두 선수들의 조합도 오히려 더 볼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4-3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분위기 변화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원FC는 유형 골키퍼 백스리에 곽윤호, 김건웅, 잭슨, 윙백에는 박민규와 김상원, 그리고 중원에 박주호, 장혁진, 3투맨은 이승우, 김현, 김승준입니다. 이승우 선수와 김현 선수는 후반에 이용준과 박상명을 대체해서 들어왔고요. 수원FC도 이렇다 할 장면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주 유나이티드보다 수원FC가 더 안 좋았고 물론 마지막에 이승우 선수의 마지막 골대 맞는 슈팅 상당히 아쉬운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들어갔으면 이승우 선수가 MVP였을 텐데 아직까지는 득점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수원FC 역시. 김승준 선수가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조금씩 올라온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골을 한번 넣으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 폼이 좀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김승준 선수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다. 왜 이 선수가 좋았을 초반에 파트너에 있었던 게 박상명과 이영준인데 이 두 선수들 대신에 뭐 21세 이하 자원을 빨리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김도균 감독이 원래 해왔던 것처럼 그 자리에 이승우와 김현을 두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조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재활약을 해주지 않는 것도 지금 수원FC가 4경기 연속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수원FC는 이 경기를 통해서 3연패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수원FC가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A까지 간 저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좀 이겨낼지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1 4라운드 리뷰였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마스크를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이 좀 많을 텐데 아무쪼록 넓은 아량으로 조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마도 다음 영상은 5라운드 프리뷰 그리고 5라운드 프리뷰와 이후에는 포트FC, 브리람 유나이티드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울산 팬과 대구 팬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